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시장은 좀 어떠셨나요? HMM의 충격이 예상되어서 조금 힘든 날을 보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주제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테마주가 있잖아요. 그 섹터가 있습니다. 반도체라고 하면 그 반도체 테마 섹터겠죠. 결국엔 반도체도 테마인 겁니다. 그냥 작전주, 정치 테마 이런 게 아니라 정상적인 테마라는 거죠. 그런 테마에서 많이 오른 종목이 있어요. 이 테마가 각광을 받는데요. 근데 여기서 많이 오른 종목이 있고 좀 덜 오른 종목이 있어요. 그럼 뭘 사야 될까라는 의문입니다. 자, 외신입니다.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오랜만에 외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퀴티 스팁.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US yield fall. 자, 채권 수익률도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건 지금 US 차이나 텐션이 올라가고 있답니다. US에서 차이나 텔레콤 기업을 하나 제재를 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미중 무역 분쟁이 번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보시죠. 미중 무역 분쟁도 어찌되었건 블랙스완 중에 하나입니다. US 오일 스탁파일, 오일 재고량이죠. 재고량이 상승했다라는 건 덜 팔렸다. 유가가 떨어지는 액션이 보이겠죠. 근데 이런 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유가는 지금 상승 탄력을 받았어요. 만약에 100불 달성하면 저희끼리 파티 한번 해야죠.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맥도날드가 그 선물 시장에서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모멘텀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에 맞게 한국의 클라우드 관련 기업을 투자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를 따라가지는 못하죠. 확실히 미증시에 주력 모멘텀에 투자하는 게 유리합니다. 저도 미증시로 옮기려고 계속 타진하고 있죠. 디모크라트,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빌리언에어 텍스라고 합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 어떤 세금이냐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빌리언에어들의 unrealized gain이라고 합니다. 미실현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민주당 답죠. 자, 보잉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그 수익성 회복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부쩍 다가왔죠.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보잉 관련주들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신입니다. 정부만 쳐다보는 국제값 폭락. 뭔 소리죠? 기사가 왜 이래? 정부만 쳐다보는 국제값 이 폭락했다라는 뜻이겠죠. 금융사들 단기간에 너무 잃었다. 왜 이렇게 고소하죠? 왜 이렇게 꼬시죠? 내용을 읽어보면 한 증권사의 채권연구원은 루머는 사실 무근인 것 같으나 루머를 퍼뜨리는 게 니들 아니었니? 이제 루머에 당하니까 루머는 사실 무근이래요. 증권사들이 채권시장에서 가장 큰 손인데 다들 손실 한도를 터치해서 손절한 상황이라 아이고, 안타깝네요.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매수세 자체가 없는 상황인 것 맞다. 채권시장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들끼리. 아무튼 국채값이 폭락하고 있다는 건 국채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 국채를 사면 수익률이 올라가는 건데 왜 아무도 안 사냐라고 하면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국채를 사지 않는 겁니다. 국채 수익률보다 금리가 유리하면 그냥 은행에 넣는 게 맞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증권 카카오페이 청약자 2명 중 1명이 MG세대다라고 합니다. MG세대라고 하면 M이 30대죠. G가 20대죠. 그러니까 얘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젊은 애들이 많이 청약에 들어왔다. 즉 얘들은 장투야 얘들아. 얼마나 유망하니. 장투로 많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많이 안 팔 거야 애들. 자식 통장이니까 그냥 묻어두려고 산 거 아니겠니? 라는 게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삼성증권이 카카오페이에 그 IPO를 담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런 얘기 하는 겁니다. 삼성증권 채널 영업 부문장 사재훈 사장은 부사장은 사재훈 자 박스권에 갇히며 공모주를 풍 역시 잠시 주춤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자 사실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습니다. 무적기죠. 카카오페이 같은 빅딜에는 여전히 많은 고객이 청약을 신청해 똘똘한 공모주를 선별하는 지금 카카오페이가 똘똘한 공모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 그럼 카카오페이에 청약하지 않은 우리는 스마트하지 않은 사람들이네요. 갈라치기 하네요.
예,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도 뭐 상장 후에 좀 지켜봐야겠죠. 어떻게든 먹을 구멍은 나올 겁니다. 공모 흥행 대박 카카오페이 따상 좌우할 변수는 없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예상이 쉽지 않다고 봤다. 예. 언제 쉬웠니? 신기합니다. 돈 푸는 정보 언급한 한은 물가 상승 압력 키울 수도 라고 합니다. 한은이 돈 푸는 정보를 뭐라 하다니. 오늘 기사들이 참 재밌네요. 한국은행이 불어나는 정부 씀씀이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지금 이거는 결국에는 그 돈을 퍼주는 정책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한은이 뭐 그렇게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냥 돈 찍으라면 돈 찍고 그런 곳입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계속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 돈은 계속 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본원 통화, M1 통화, M2 통화를 다 보고 있잖아요. 돈이 풀리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든지 지금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집 살 때 돈 어디서 빌리나. 예, 농협 하나 이어 SC제일은행도 주담대 중단.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죠. 더 이상 그 레버리지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니까 자산시장으로 투입되는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자, 오늘 원유재고가 발표됐고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예, 근원내구재 수준은 예측치만큼 나와서 별 반응은 없죠. 자, 오늘 주제는 코스피 코스닥 보고요. 코스피의 그 아일랜드 갭 현황을 보고요. 많이 오른 종목, 덜 오른 종목 얘기하고 해진공 주식 전환과 금융위원회의 묘한 시기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연의 제로성장 우려라는 기사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악재가 하나 추가됐죠. 글로벌 무역 분쟁 재점화 우려. 예, 이런 게 지금 미국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죠. 그래도 나스닥은 상승하고 있는데 예, 지금 다우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 증시 흐름 보시죠. 지금 보시면 오늘 뭐 개인 투자자가 매수하는 흐름이었는데요.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왜냐? 장 막판에 방향을 돌리고 끝났죠. 내일은 갭 상승이 예상됩니다. 미증시도 지금 현재 좋아서 그렇지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예. 하락 추세 깨고 바닥 잡고 상승 추세로 끝났죠. 예, 이렇게 끝났습니다. 코스닥도 똑같고요. 그걸 누가 주도했나? 외국인이 주도했죠. 외국인이 방향을 돌린 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내일을 위한 포석을 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지금 현재 흐름이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아일랜드 갭, 여기 아일랜드 갭, 그 다음에 여기 아일랜드 갭 발생했어요. 예, 지금 난립니다. 여기서 또 갭 상승하면 난리 나겠죠. 예. 여기를 터치하면 또 거래량 엄청 올라가면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렇게 올라간다 생각은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일랜드 갭이 3개나 발생했습니다. 지금 매물들이 갇히고 있어요. 매물들이 갇히고 있습니다. 이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갭 상승했지만 또 갭 상승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 매물을 해소해야 됩니다. 거기에 직접 매물도 해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죠. 공격적으로 사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외국인 기관이 매물을 해소해 준다는 느낌보다는 매물이 많기 때문에 매수에 뛰어들지 않는 겁니다. 놔두면 자동으로 팔 건데 예,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않는 거죠. 급격한 호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놔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이 소화되는 거죠. 결국엔 매물을 소화시킨다라는 개념은 억측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매물이 소화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오늘 댓글에 LMS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예, 뭐 일단 축하는 드리는데요. 저는 예, 안 샀습니다. 아직 안 샀는데 상승해 버렸네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저점 부근에서 거래량 폭발 시 의심해야 된다. 거래량 폭발했죠. 지금 여기서 떨어지다가 양봉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조만간에 다루겠습니다. 왜냐?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락하면서 손절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냐? 여기 지지선이 있었는데 지지선 깨고 내려갔죠. 여기 지지선이 있었는데 지지선 깼죠. 그 다음에 여기 지지선이 있었는데 지지선 인근까지 왔죠. 그러니까 스탑로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스탑로스에 있는 것들을 비웃듯이 상한가를 직행해 버렸어요. 예, 와, 이러다 진짜 마티즈 오는 거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고 세력이 근데 이 저놈이 갑자기 이걸 왜 다뤄 조용히 잘 살고 있는데 라고 했겠죠. 안녕? 오늘 이거 보고 있는 거 알아 너. 자, HMM 매도 처리했습니다. 손절이죠. 손절했습니다. 손절을 또 간만에 했네요. 근데 보시면 일단 오늘 예, 그 시초가 하락했다가 반등할 때 털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락할 거라 생각했어요. 이 흐름을 보고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내일부터 이렇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저는 리스크를 해칭하기 싫었습니다. 왜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2,000원, 16,000원대에서 기다릴 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HMM을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페노션으로 이동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페노션 쪽으로 수급이 몰릴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동했습니다. 얘를 그냥 그대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손절이라고 하기엔 애매하죠. 페노션이 이대로 계속 떨어지면 또 곤란하겠지만 일단은 리스크 해칭을 HMM에서 하진 않겠다라는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투자인지 좀 보이시죠? 좀 피보나치 되돌림 기준으로 투자했습니다. 여기 되돌릴 거라 생각해 되돌리다가 트랩스윙으로 떨어졌죠? 기다립니다. 안 사요. 여기서 적절하게 매수했는데 갑자기 악재가 발생했네요. 아무튼 HMM은 앞으로 좀 지켜보겠지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되돌림 구간에 여기가 있는데 22,000원과 16,000원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리스크를 해칭하지 않고 관망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많이 오른 종목과 덜 오른 종목 일부입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라서 좀 잘랐어요. 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망한 섹터가 있어요. 유망한 테마가 있습니다. 그 유망한 테마가 빛을 받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했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뭘 사야 되나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최저가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이 1번 영역에서 해운업이 지금 뭐 물동량이 장난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들면서 거래량이 터져서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자, 최저가 시점에서 1번 시점이 192% 올랐어요. HMM이 이 썩을 HMM 지금이야 뭐 썩을 HMM이지만 아무튼 이때 192%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페노션이죠. 78.4% 올랐어요. 이 두 개가 대장 부대장입니다. 현재 대한해운 뭐 그다음 3대장 뭐 쫄대장 뭐 이런 얘가 3대장이네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요 타이밍이 됐어요. 1번 타이밍 이걸 다 가리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아무튼 1번 타이밍에 HMM이 대장 주니까 그래 제일 덜 오는 대한해운을 사자 라고 샀어요. 2번 타이밍이 됐습니다. 2번 타이밍에 상승 시작했죠. 그때 보면 HMM이 36.3% 올랐습니다. 요때 대비 1번 대비해서 오른 거예요. 페노션이 마이너스 3.5%입니다. 자, 대한해운이 마이너스 2.7%죠. KSS해운 자 9%. 자, 이때 부대장을 샀어도 손해를 봤습니다. 대장을 샀으면 36% 올랐죠. 3번 타이밍이 됐어요. 자, 3번 타이밍은 2번 타이밍부터 오른 겁니다. 여기서 샀을 때 여기서 얼마냐 하는 겁니다. 자, HMM이 47.8% 올랐어요. 부대장 26.3%. 부대장 좀 할만하네요. 대한해운은 100%인데요. 이거는 좀 점프해서 그렇습니다. 못 오르던 게 갑자기 올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밑줄 쳐놨고요. 자, KSS해운 14%.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래도 덜 오른 종목이 페노션, KSS해운이니까 사야지라고 했는데 3번 타이밍부터 4번 타이밍까지 보면 HMM이 224% 올랐습니다. 페노션이 58.8%, KSS해운이 25.7%. 자, 그러면 너무 많이 올랐어 라고 생각하면서 부대장, 3대장을 잡았으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낮죠. 이거는 결과론으로 보는 거긴 하지만 이때 시점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보는 거랑 진배 없습니다. 자, 결국에는 대장주를 잡는 게 맞았죠. 결과론적으로. 지금이야 뭐 나락으로 갔지만 자, 대장주는 그만큼 수급이 많이 몰립니다. 시장이 하락하면 그 종목들도 다 하락하잖아요. 근데 시장이 반등할 때 가장 빠르게 반등하는 겁니다. 거기에 시장이 하락할 때 대장주들은 덜 하락합니다. 그만큼 수급이 많이 몰리기 때문이죠. 관심도 많고. 그래서 섹터를 잡을 때는 무조건 대장주를 노리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시간상 1부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치 테마주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요런 대장주를 잡는 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정치 테마주의 대장주는 이재명 지사, 윤석열 후보일까요? 그렇겠죠. 아무튼 이건 다음 시간에. 끝난 줄 알았죠. 해진공 주식 전환과 금융위원회의 묘한 시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다리가 맞죠? 자, 10월 26일 어제죠. 엊그제죠. 해진공이 HMM 연구체를 모두 주식 전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해진공이 보유한 전환사채는 모두 주식으로 전환된다. 이 기사가 뜨고 오늘, 어제죠. 금융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2 콜옵션 한도 지분율 이내로 제한. 이건 콜옵션이니까 좀 그 뒤로 밀어두고요. 내용을 보면 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사모죠. 사모. 이번에 해진공은 무기명식 사모죠. 누군지 알지만 무기명식은 안 적혀 있는 겁니다. 채권인데 이름이 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냥 서로 막 주고받고 팔고 막 넘기고 하다 보니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너무 잘 아니까 해진공인 걸 아는 거죠. 근데 이 3호 12의 경우
주가 상승 시 전환가액 상향 조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게 리픽싱인데요. 여러분들 전환사채에 있는 종목 투자하다 보면 리픽싱에 대한 함정에 빠집니다. 주가는 하락하는데 투자자는 죽어나죠. 근데 시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리픽싱이랍시고 전환사채 가격을 주식 전환 가격을 계속 내립니다. 얘들은 손해가 아니에요. 일부러 그렇게 리픽싱을 하는 애들도 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왜냐? 주식 가격이 내려가면 보유 주식이 올라가잖아요. 주식 전환 가능 수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채를 산 돈은 일정합니다. 1억. 그러니까 주가가 1,000원이고 이 사람이 100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럼 1,000주를 주겠죠. 근데 주가가 떨어져서 500원이 됐어요. 그럼 얘들이 리픽싱 가격이 500원은 아니겠지만 500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절반 가격인 500원으로 리픽싱하면 주식 수가 2,000주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투자한 금액은 일정하니까요. 이게 리픽싱인데요. 고의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려서 리픽싱을 하고 그 주식 전환 가능 주식 수를 올리는 겁니다. 그런 완전 나쁜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CB의 경우 주가가 상승할 때도 리픽싱을 상향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의무화하기로 한 거예요. 의무화. 좀 신기합니다. 금융위가 개인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리가 없거든요. 이게 어떤 속내가 있는지는 좀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 떠나서 이 해진공이 부랴부랴 주식 전환을 하길래 왜 이러지 했는데 그 다음날에 이런 거 발표하네요. 적용은 12월부터랍니다. 근데 이거 발표하는 거 보니까 좀 그러네요. 그러면 어제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정보가 새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 이런 뭐 해양진흥공사 지금 뭐 내부 정보로 HMM 주식 투자한다, 뭐 LH 정보 샌다 이런 거 보면 정보가 새는 거는 합리적인 의심으로 보입니다. 이런 게 없이 야 이 정보 센 거 아니야라고 하면 음모론이 되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뭐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자, 한경련이 제로 성장 우려라는 그 연구 결과 보고서를 냈습니다. 자, 잠재 성장률 추이 및 전망이라고 하면서 5년에 1% 하락 법칙에 뭐 법칙까지 만들었어요. 5년마다 성장률이 1%씩 하락하고 있다라는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잠재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잠재 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이 제도적 측면에서는 성장 전략의 한계. 성장 전략이 없나요, 우리나라가? 환경적 측면에서는 경직적 노동시장 및 기술 혁신성 둔화라고 지목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따져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냐 쉽게 할 수 없냐 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좌파 쪽은 노동시장이 경직되길 바라죠. 해고가 쉽지 않길 바라잖아. 노동자 중심이니까. 우파는 그 성장을 지향하기 때문에 기업이 길을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해고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쪽으로 노동 정책이 좀 쏠려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경직적 노동시장 때문에 성장을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파 쪽에 가까운 보고서겠죠. 아무튼 그걸 다 떠나서요. 한경련이 제로 성장 우려해서 10년 뒤에는 성장도 못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진짜 큰일이죠. 이거 어떡하죠? 이거 성장 못하면 주식은 다 망하는 거거든요. 주식은 성장의 꿈을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10년 뒤면 제로 성장이래요. 무려 한국경제연구소가 그랬습니다. 그럼 얘들이 무슨 말을 했었죠, 예전에? 자, 2020년 4월 12일입니다. 코로나 때죠. 한경련 한국 경제가 미국 대공황 시기와 비슷하다. 코로나 이후에도 V자 반등이 어려워. 이때 말했습니다. V자 반등이 어렵네요. 보니까. 이거 어려웠겠다. V는 어렵고 루트 반등이었구나. 닥터둠 루비니 교수가 생각나네요. 저 때는 저런 말 해놓고 부끄럽지도 않은가 봅니다.